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접학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작가 초대를 했었잖아요. 신일숙 작가님을 초대를 했었는데 그 작품으로 과학책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누님 신일숙 선생님 편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과수다 작가 초대 저번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맙게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진솔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좀 책 얘기를 조금 덜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둘이 책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이 두 권이어서 저희가 1부, 2부로 나눴는데요. 우선은 1부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일숙 작가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컨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신일숙 작가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에 작가 초대하신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만화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있는 전설의 레전드시고요. 그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 우리 흔히 만화빵이라고 하잖아요. 대본서 시대를 거의 휩쓸었거든요. 근데 리니지는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만은 그 만화 잡지 시대를 또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웹툰에다가 카야를 연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셨어요. 이게 그림체도 엄청 화려하신데 이야기 서사가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만화 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훌륭한 작가시죠. 네. 그러면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줄거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저희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4의 줄거리는 페르시안 제국의 속령으로 불세의 나라이자 여성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아르미안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했고요. 아르미안의 네 왕녀가 각자 자신의 운명에 맞게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네 딸들의 운명과 함께하는 남주인공들과 얽힌 사랑,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와 함께 어울리게 함으로 대서사적인 구조를 엮어가는 역사 판타지 만화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역사 만화 수준인데요. 전설의 명작입니다. 이게 책에 유명한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미래란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좀 챕터가 넘어가는 부분이나 이제 전환되는 부분에 탁탁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운명에 도전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순정 만화들이라고 하는 게 좀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일숙 선생님 요 시기부터는 좀 자립적인 여성상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소녀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딸들의 인생에 몰입하면서 A4 신드롬이 불기도 했었기도 했죠. 그런데 작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A4는 여성의 운명이 아닌 인간의 운명을 그렸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만화책 어릴 때 보고 좀 나이 들어서 보긴 했는데요. 이제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그런 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 작가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 역사가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 실제 역사를 막 끼워 넣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마치 진짜 이야기 같은 개연성을 주는 거죠. 제가 개연성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개연성이라는 게 진짜 있었던 것 같은 마치 정말 실제 이야기 같은 거를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쏙 빠져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안에서 실제 역사를 찾아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 실제 역사 중에서 사실
고대 페르시아 전쟁이 큰 줄기인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 중에서 만화책에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보통 페르시아 전쟁 하면은 그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펼친 걸로 나오는데 유명한 전투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살라미스 해전이나 뭐 마라톤 전투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전이 왜 주목받는 전투인가 하면 여기서 사실상 페르시아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중심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인 거죠. 대전쟁이 여기서 막을 내리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옛날에 총균세 얘기도 했지만 문명의 발달사에서는 엄청난 대사건이었던 거죠. 이 헤로도토스입니다.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역사라고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정확한 기술로 유명하거든요. 그 그리스 측에서는 한 370척 정도 되는 트리에레스라고 3단 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가 한 단, 두 단, 세 단이라는 거죠. 노가 3개가 달려 있는 한 줄에 3개씩 있는 거죠. 한 라인에 그게 370척 이상이 동원됐다고 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 기록에 따르면 뭐 1200척에서 800척 정도나 동원이 됐대요. 엄청난 거죠. 이 고대 전투라고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트리에레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과학관이잖아요. 뭐 이렇게 과학기술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 트리에레스가 완전히 최신 기술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전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같으면 주로 뭐 포를 쏜다든지 뭐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날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는 어땠냐면 그런 확약 무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배랑 배끼리 충돌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옆을 박는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을. 충각이라고 발 앞에 달거든요. 걔를 박아서 침몰시키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빨리 가서 박아야 되겠죠. 그렇죠. 빨리 박아야 됩니다. 이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평소에는 이 노를 저을까요? 평소에요? 평소에는 그냥 있겠죠. 그렇죠. 평소에는 힘드니까. 평소에 저으면 안 되고 전투가 벌어지면 노를 빨리 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여러 개가 있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갑판을 3단으로 싼 거야. 층을 싼 거야. 그래서 실제 배에 보통 당시 기록을 보면 승조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노자비들이죠. 노자비들이 17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해전뿐만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그리스가 적은 병력으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기하고 무기 체계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리스 군의 무기와 무기 체계는 어땠어요? 사실 페르시아 군대가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건 맞고요. 근데 사실 기록만큼 큰 차이는 없었다고들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때 동원된 뭐 페르시아 군이 뭐 250만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병사들이 왜 이걸 이길 수가 있었냐? 몸부터 다리까지 완전히 막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방패도 굉장히 커다란 방패를 하고 있고요. 긴 창으로 무장을 한 거죠. 진영이 팔랑크스라고 그래서 완전히 촘촘하게 고슴도치처럼 섭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이 근접 전투에서는 거의 최강이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 전 지역을 석권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군은 그 당시 넓은 지역을 활용을 해서 다니던 나라였기 때문에 기동력 위주였던 거죠. 그래서 갑옷이 좀 약했습니다. 귀족들도 거의 뭐 상체 정도 막는 갑옷을 하고요. 좀 일반 병사들은 거의 갑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투구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 투구 보면 어때요? 그리스요? 예.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 그리스 투구는 얼굴을 다 가립니다. 아, 그래. 이거 보면은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다 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투구들을 보면 여기 만화책에서도 약간 묘사가 되는데요. 아레스가 쓴 투구 보면 엘레스죠. 엘레스 같은 투구 보면 이렇게 코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투구는 어떠냐? 원뿔 투구인데 이렇게 머리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투구가 더 많이 가리겠어요? 덜 다칠 것 같습니까? 다 가린. 그렇죠. 그리스 투구가 훨씬 방어력이 좋은 거죠. 그렇다가 보니까 또 그러고 이분들은 방패도 거의 화살마기용 방패, 조그만 방패 쓰셨어요. 페르시아 군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접 전투를 했을 때 이런 방어 체계나 무기 체계 자체가 훨씬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만화에서 실제 역사하고 실제 일치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에요? 그 아까 이제 페르시아 얘기를 약간 했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 나오잖아요. 크세르크세스 대왕입니다. 대왕이죠. 예, 그렇죠. 대왕입니다. 왕중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페리클레스, 이것도 중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신 작가님이 또 여기서 얘기를 하셨는 부분인데 셋째 딸인 아스파시아는 실존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존 인물이라서 이름 짓기가 별로 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나옵니다. 그래요? 조금 이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높은 교양 수준을 가져가지고 페리클레스가 정치가잖아요. 그때는 웅변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웅변 원고를 써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변증법이나 수사학 같은 당시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극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극찬은 했는데 페리클레스의 정부다.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기록이 그렇다는 거고요. 좀 네. 동심파괴 같은데요. 하여튼 또 크세르크세스 왕비로 우리 나오는 둘째 스와르다. 그렇죠. 스와르다죠. 사실 기록에는 와스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기록에는 근데 연애에 나가지 않아 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나 왕비에서 쫓겨난 걸로 돼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작품에서는 죽었어요. 그쵸. 거기에서 바로 죽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뭐 책 던지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작가님도 미인방명이다. 미인방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세르크세스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책으로 아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크세르크세스를 좀 아신 분들은 영화 300 때문에 아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기괴하게 나오잖아요. 그 300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머리 빡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옷 다 벗고 뭐 치렁치렁. 이게 사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동양, 그러니까 이 동양을 좀 비하하고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작에 그런 게 섞여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나는 관자다 이런 대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성은 관이고 이러면 대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럼 이름이 새우 관대하. 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집트나 바빌론 반란 그때 이렇게 해서 그거 복속하고요. 그 거대한 제국을 구축해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황제 같은 거죠. 그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왕중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폄하될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 나온 그 인물들 중에서 고삼님께서 특히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페르클레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페르클레스는 아시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왜? 아테네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이걸 화려하게 이끈 민주주의의 대표자,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뭐 전염병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 전염병이 아테네 역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팬데믹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휩쓴 이런 전염병의 시초로 아테네 역병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 작품 이제 아테네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이제 이런 힘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거든요. 여기까지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이제 작품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요 작품 이후에 어떠냐면 이제 아테네가 세계 최강국이 되거든요.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시대가 딱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내부에서 이제 알력이 벌어지는 거죠. 아테네 하면 또 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아니요,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그렇죠. This is Sparta. 전쟁하죠. 양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내부의 전쟁이긴 한데 원체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 제국 간의 전쟁처럼 된 거죠. 양국의 동맹군들이 다 붙어가지고 대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사실 아테네가 힘이 더 강해서 거의 2년차 때는 아테네가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때마침 역병이 확 들이닥친 거죠. 그럼 페리클레스부터 그 역병으로 죽어요.
지도자가 죽었죠. 그리고 육군의 3분의 1이 거의 병으로 죽습니다. 사상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록에서 뭐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가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오래 버티긴 하는데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게 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뭐 장티푸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천연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역사를 완전 뒤바꾼 사건인 거죠. 그러면 그 역사를 뒤바꾼 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저번에 한 총균사랑 비슷한 내용이었네요. 역병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재밌는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균이 역사를 바꾼 한 부분인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요것도 이제 조금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조각상 이렇게 보시면요. 페리클레스가 투구를 항상 쓰고 있어요. 다른 조각상이랑 좀 다르게. 근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아시죠? 이게 이제 로마의 영웅이랑 그리스 영웅을 비교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투구 쓴 이유가 약간 나옵니다. 대두라서 그랬대요. 머리가 이렇게 크고 뾰족했대요. 그래서 투구를 딱 쓰고 있대요. 그거 쓰면 감춰지나요? 대두가? 그쵸, 좀 가려지죠. 이렇게 쓰면. 하여튼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는 역사학자들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투구가 이제 자익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잖아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거기서 대두를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머리가 뾰족했대요. 콘처럼. 김재동 씨 선전 아시죠? 네. 그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보면 뭐 전쟁의 신이지만 만화를 본 여성들에게는 나의 에일리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에일레스를 꼽잖아요. 그런데 그 에일레스의 매력이 뭘까요? 사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레스입니다. 이제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 아레스가 모델인데요. 그 전쟁이랑 파괴의 신입니다. 우리가 또 아테나라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전쟁의 신인데 그 여신이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전략적이고 이런 거에 대한 신인데 얘는 파괴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니까 뭡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성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병사들의 신이거든요. 막 말 타고 전차 타고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피를 막 뒤집어 쓰고 이런 장면이 마치 책에도 나옵니다. 실제 신화에서도 그렇거든요. 전차 타고 막 사람 그 전쟁터를 막 누비는 걸로 나와요. 병사들한테 막 전쟁 막 사기도 올리지만 공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제 뭐라 하는데 신화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건방지고 폭력적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신이 주인공한테는 우리 사르피나한테는 순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완전 반전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여성분들이 그냥 쓰러진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보면 뭐 재벌 같은 사람 나오면 재벌이 한테 막 반항하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야, 저리 가 이러면서 따기를 탁 치면 이렇게 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막 빠져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언니인 레마누의 수호성은 목성이고 그렇죠. 주인공 샤루히나의 수호성은 해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 과학관이잖아요. 별 얘기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기술 얘기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요. 별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요. 목성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죠? 제우스의 영어 이름 먼저 아시죠? 네. 주피터죠. 그렇죠. 목성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렇죠. 목성은 최고 신을 상징하는 별인 거죠. 그러니까 해성은 또 어때요? 새롭게 싹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별인 거죠. 금방 사라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재앙의 징조다라거나 아니면 이게 신이 우리한테 뭔가 계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별은 상극이라는 거죠. 해성하면 막 딱 떠오르는 이름 있으세요? 해성하면 헬레 해성이 최고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딱 했잖아요. 헨리 해성. 헨리가 발견해서 헨리 해성이잖아요. 근데 헨리 해성 몇 년 단위로 오는지 아세요? 76년. 이거 딱 맞추네. 틀릴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왜 맞추는 거죠?
외웠지. 그렇죠. 뭐 잘 모르잖아. 외웠죠. 76년 주기로 온대. 헨리 해성 76. 그렇죠. 근데 이게 75년에서 한 76년 사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고 주기로 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헨리 해성밖에 없긴 그쵸. 하잖아요, 보통. 예. 근데 해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걸 좀 뭐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이제 주기를 알아냈다라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주기적으로 오는 해성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양계에 왔다가 이제 다시 안 오는 해성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주기가 1000년 이상 되는 것들을 비주기 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유성 아시죠? 네, 유성 알죠. 별똥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우리 이제 별똥별이라고 부르는데 유성하면 조금 느낌이 안 삽니다. 별똥별 해야 우리 옛날 사람들은 느낌이 좀 사는데요. 떨어질 그 순간에 소원 하나만 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빌어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안 들어주는구나. 나 여러 개 빌거든요, 항상. 살 빠지게 해주세요, 머리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막 빌거든요. 하나만 하세요. 네, 살 좀. 예. 하여튼 이게 별똥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주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우리 지구 대기랑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밝게 확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 이제 해성이나 소행성 궤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되면 이제 평상시보다 많이 이런 유성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요걸 유성우라고 하거든요. 비처럼 내린다. 맞습니다. 아, 이 별똥별이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라. 그렇죠. 아예 좀 딱 맞춰주시네 네. 또. 네.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유성우에 관련해서는 과천과학관의 관측과 중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천체팀이 있으니까 그 천체팀이 동영상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약간 섭섭하긴 한데 많이들 봐주세요. 네, 같이 봐주세요. 네, 이것으로 신일숙님의 1편은 마치고 2편 1999년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